남아있는 게 그래도 조금 더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으니까 남아 계신 거겠죠. 효율적인 시간을 고려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결론은 그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40분 동안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인간이니까 그런 결정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남아 계셨으니까 재밌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행복 전도사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정신건강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분야에 전문 지식이 더 많은 사람도 아니죠. 제가 여의도에 4년간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국회에도 정말 많은 토론회들이 열리거든요. 하루에도 한 3건, 4건씩 토론회, 간담회, 뭐 무슨 증언대회, 뭐 이런 여러 행사들이 열려요. 그러면 전국에서 막 많은 분들이 그날 행사에 맞춰서,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 연합회 뭐 행사를 하면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이 오시고, 뭐 우체국 협의회다, 뭐 우정법, 별정 우체국법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골 우체국 원장님들이 다 오시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한 가지의 생각. 참 세상은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들어야 될 사람들은 절대 그 행사장에 오지 않고 안 들어도 다 알만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야 개인이라고 하는 각각의 주체로서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들만이 낮에 이 시간에 아마 여기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굳이 듣지 않아도 되시는 여러분들 앞에서만 또 하게끔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 시간들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그분들이 다 알아도 될 만한 얘기들을 굳이 서울까지 와서 하면서도 다 행복하거든요. 시골에서 전남 순천 막 저기 보성 이런 데서 오려면 새벽 4시에 차 타고 출발해가지고 와서 국회에 오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이렇게 많구나,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씩 느끼고 가는 거거든요. 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옆에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세요. 옆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오셨나, 예. 이 사람은 직업이 있는데 온 건가, 직장이 없어서 낮에 이 시간에 온 건가,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보시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이니까 사실은 정치 얘기를 훨씬 더 이런저런 자리에 가면 많이 합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정치적 이야기보다 삶에 대한, 뭐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보면 나이로 치면 훨씬 더 젊은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거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산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또라이로 산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교도 저는 이제 전남 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 중, 고, 대학교, 대학원을 다 나왔거든요.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고는 처음으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봤어요. 그 전에는 순천을 떠나서 일주일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냥 순천 사람이죠. 근데 순천대학교를 졸업하는 동안에도 저는 학교에서 전공을 조경학과로 입학을 해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했고요. 그리고 컴퓨터공학과로 1년간 유학을 갔다가 대학원은 순천대학교 사학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사람이어서 국회에 와서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못다 이뤘던 꿈을 좀 이뤄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직접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고 홍익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을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학기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전공이라는 것이 제대로 배운 것도 하나도 없기도 하고, 달리 보면 모든 부분을 그래도 다 관심 있게 알기도 하고 하는 삶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를 선택할 때 흔히 말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100평의 땅이 있으면 여기다 무를 심을까 배추를 심을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연말에 배추값이 오를지 무값이 오를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근데 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연말이 됐더니 무값이 폭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배추를 심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예. 그렇게 인생을 후회하면서 살기도 하는데요.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무값이 당연히 폭락할 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예견하면서 무를 심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당연히 6개월 후에는 무값은 폭락해. 근데 난 무를 심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그때의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무를 심었겠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배추값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그때 배추를 심을 걸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이것을 무를 심을까 배추를 심을까를 판단할 때 어떤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까?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은 가질 수 있는데 사실 배추를 심을까라고 하는 얘기는 해봤자 인생은 달라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무를 심을까 배추를 심을까 할 때도 여러 가지 선택지도 있을 것이고 또 현실적인 고민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자제분들도 그렇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진학을 할 때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경제적 상황이 사립대를 보내기가 좀 어려운데 여긴 다 서울 분들이니까 좀 다르겠지만 저처럼 순천에 사는 학생이라면 우리 집 경제적 상황이나 부모님들이 따로 서울로 학교를 보내줘서 집 얻어주고 생활비 주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사실 적성에 맞춰서 학교를 가는 나라가 잘 아니니까 성적에 맞춰서 학교와 학과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조금 높은 데를 선택하려면 학과를 낮춰서 가거나 학과를 조금 원하는 학과를 가려면 학교를 낮춰서 가거나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마다도 항상 저는 느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막상 삶을 살아보면 지금 계획했던 지금 무하고 배추라고 하는 선택지 외에도 다른 선택지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블루베리도 심고 무슨 베리도 심고 별의별 것들도 막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꼭 무 아니면 배추만 심어야 될 것처럼 사람들이 저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우리 집 경제적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서울로 가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그때 인생의 선배들이 막상 가보면 국가장학금도 있고 대출 받아서 가는 것도 별로 이자 부담도 없고 또 요즘은 학교 외에 교회 장학금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돼. 그리고 아르바이트 뛰어도 되고 아니면 학교 내에서 근로장학생이라는 것도 있어. 아니면 조교를 해도 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서.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그리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진짜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조금 나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학과를 가서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할 수도 있고 편입할 수도 있고 다중 전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과를 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걸 알려줬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런 선택지가 잘 없기도 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정보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두려워요. 뭔가를 선택한다는 게. 그걸 내가 결정하면 책임져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더 이상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인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항상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해야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합리화가 안 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죠. 평생 가야 그때 배추를 심을 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물을 심었다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않으면 너무 스스로가 바보 같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순천대 가길 잘했어. 그때 순천대 안 가고 제가 그때는 고려대학교를 같이 써가지고 붙었었는데 그때 고려대 갔으면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겠어? 뭐 이런 생각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튼 그런 합리화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좋은 것이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사라지면 참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근데 그러려면 아까 그분의 말의 가장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라고 하는 거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 왼쪽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문이 있지요. 양쪽에 다 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건물을 지을 때도 아마 벽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저 칸을 내가지고 벽을 문으로 만든 거죠. 모양을 저렇게 따로 디자인을 틀리게 해놓으니까 누가 봐도 문처럼 보이는데 아마 저 벽면과 똑같이 인테리어를 해놨다, 저 골무늬로 해놨다라고 하면 어디가 문이고 어디가 벽인지 누구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래서 저것은 벽이야 라고 생각하고만 있다면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실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는 저것이 문이다 라고 벽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만이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용기는 필요하겠죠. 근데 그 용기가 마음처럼 쉬운가? 쉽지 않죠.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것들도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 저는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 현실적 어려움들을 내 스스로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 스스로가 계속 즐거워야지 그걸 견뎌내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어떤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힘들고 어려워서 못하는 일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지겨워져서 못하는 거죠. 집에서 예를 들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일들도 어려워서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 정도 교육받은 사람으로서는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지겨워지기 시작해서 못하는 거죠. 재미없어지고. 회사 다니는 일도 사실은 처음에 입사했을 때에 비하면 5년, 10년 다니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나 저러나 1년 주기로 혹은 월 주기로 반복되는 거니까 일이 어려워질 일은 잘 없는 거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훨씬 더 회사는 다니기 싫어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재미가 없는 거죠. 저는 항상 잘하는 것만 하려고 노력하는 주인데 그래서 아까 대학교를 그렇게 다녔어요. 저는 완벽한 문과 스타일인 사람이거든요. 이과적인 걸 진짜 못하는 사람인데 조경학과를 입학하고 보니까 이 수목학이나 뭐 이렇게 조경하고 뭐 이렇게 나무 심고 이런 건 참 잘해요. 재밌어요. 근데 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자를 대고 그어도 삐뚤어요. 도저히 안 돼.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복수 전공을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졸업 이수학점이라고 하는 게 전공학점 뭐 60학점 중에서 양쪽에서 30학점씩만 받으면 졸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경영학사를 가지고 있는 학사 학위자인데 저는 졸업할 때까지 회계학이나 수리학이나 이런 대학 수학 이런 거는 단 한 과목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인적자원관리 뭐 이제 말로 그냥 다 풀어가지고 거짓말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수업을 들었죠. 근데 그래도 이 경영학과나 조경학과에 몇 개 과목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컴퓨터공학과를 부전공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졸업학점은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또 대학원은 사학과 나왔어요. 제가 원래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단체 사무국장 출신인데 대학원은 내가 원하는 학과를 좀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원래 저는 고등학교 때는 미대를 가려고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이유로 미술을 그만두게 됐죠. 그림을 그리기에는 공부를 너무 잘한다는 이유로. 예.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그게 통해요. 예. 제가 이래 보여도 가장 공부를 잘할 때, 그때는 그 매달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가장 잘할 때는 그래도 전국상위 0.02%까지 하던 사람이니까 저희 학교에서 도저히 미대를 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미술학원을 못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도 얘가 좀 독종이어가지고 특이해서 1학년 때 그림을 그렇게 하는 걸 하면서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2학년 때는 난 글을 써야겠다. 난 문예특기자로 대학을 가리라 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100일장을 다 다녔어요. 네. 제가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학교. 근데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 맨날 빠지고 이렇게 다니는 애를 꼴을 못 본 거죠. 그렇게 계속 인생을 살다가 고3이 이제 됐는데 그때도 학내 민주화를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던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는 PC통신, 하이텔, 천리안 이런 거였어요. 예, 기억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띠디디디 해가지고 접속하는, 예, 거기에 맨날 교장선생님한테 올리는 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던 문제 학생이었죠. 예. 근데 고3 때 담임쌤이 그 맨날 학교에서 투쟁하던 시기에 학생주임쌤이 고3 담임쌤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고교 시절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을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고2 때 100일장도 많이 나가 상도 많이 받아가지고 문예특기자로 가려고 어느 학교에 원서를 쓰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쌤이, 그때는 담임쌤이 꼭 원서에 도장을 찍어줬어야 돼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그때는 아주 착해가지고 그냥 막도장 하나 파면 되는데, 담임쌤 도장 그러잖아요. 인감증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담임쌤이 안 찍어주니까 우리 담임쌤이 그랬거든요. 너는 사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도장을 못 찍어줘 해가지고 실제 문예특기자로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순천대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참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잖아요. 괜히 그 감정에. 우리 지역에서 생활해 보신 분, 서울은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서울 시민들의 이 감성을 잘 모르겠는데 지역에 살면 항상 그런 게 있거든요. 지역 대학을 좀 폄하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지역에 대해서. 순천대학교를 약자로 줄이면 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다 웃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순천 사람들은 순대라고 불러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순대 간다. 이제 이렇게 약간 폄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너 그러다 순대 농대 간다.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담임선생님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나 그럼 순대 농대나 갈라요. 이제 이렇게 괜한 억항심정에 인생이 이렇게 된 거죠. 예,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냥 제 맘대로만 쭉쭉쭉 살다가 순천대학교도 학과도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리고 4년 만에 졸업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우리 조경학과 지도 교수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졸업 사진 찍는 날, 야, 너는 학교를 1년만 다니더니 졸업을 딱 4년 만에 한다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졸업을 4년 만에 바로 했으니까 1학년 때는 교양만 다 들었고 2학년 때는 조경학과 수업만 다 듣고 3학년 때는 컴퓨터공학과만 다 듣고 4학년 때는 경영학과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 교수님 입장에서는 얘는 1년밖에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4년 만에 딱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순천에서 직장 잡아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청년 비례대표라는 게 돼서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 청년 비례대표가 요즘 막 무슨 이 비례대표 하면 막 돈 주고 하냐고 아직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술자리 막 하다 보면 좀 술이 좀 알딸딸해지고 우리가 좀 친해졌다라고 하면 꼭 질문해요. 근데 얼마 주고 됐어? 라고 하는 질문. 예. 근데 저는 정확하게 6,000원 주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예. 제가 그때 당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려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를 해야 된다
라고 중앙당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때 당비가 1,000원이었어요. 월 1,000원. 근데 내가 그래도 명세 국회의원이 되니까 2배를 내리라 해가지고 2,000원씩 3개월 6,000원 딱 내고 국회의원이 됐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그 시류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학교를 또 다른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스펙 경쟁에 휘말리는 어떤 일들을 쭉 해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여러분들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청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게 4년 전에 전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만 35세 사람 중에서 자기가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 공모를 받은 거예요. 372명이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1등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을 4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보면 저는 스펙으로는 진짜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지방대, 그것도 말 그대로 순천대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흔히 말하는 지잡대 출신이죠. 저희 학교가 명색의 국립대학교고요. 개교 81년 된 학교인데 제가 개교일에 첫 번째 국회의원이에요. 개교일에. 네. 지방대 출신에. 그런다고 유명한 뭐 원래 당원도 아니었으니까 뭐 당내 개파나 뭐 이런 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변호사, 의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외모가 특출나게 잘생겨가지고 너무 고개를 그렇게 동의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네. 근데 1등을 했거든요. 물론 어느 시대 어느 삶이든지 간에 세상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스펙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층은 있을 겁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다른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다니다가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면 뭐 정치로 봤을 때는 국회 보좌관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의원을 했던 경력이나 이런 것들 뭐 국회의원이 꼭 성공한 인생의 척도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단계로 올라가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스펙 경쟁을 쭉 해왔다면. 저는 근데 그 순간순간 저에게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별로 사실 저도 웬만한 스펙 경쟁에서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지지 않을 만큼의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능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뭐 정치인들은 꼭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의 경쟁으로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저는 그 순간순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아까 고등학교 시절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에서는 특이하게 살아오던 애거든요. 순천고등학교 생긴 이래 이런 애가 별로 없었던 그렇게 그냥 근데 그 당시에는 힘들어요. 힘들죠. 당연히. 그냥 시험 공부하고 뭐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신 성적도 떨어지고 뭐도 하고 라고 하는 것들 제 스스로가 가장 크게 감당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 즐거움을 찾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 용기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제분들 그리고 주위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 당장의 상황에서는 별로 얘가 인생을 실패하는 게 아닐까? 남들의 경쟁에서 지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의 삶을 이루어내는 거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가 버린다, 유수처럼 흐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느끼겠지만 세월은 하루하루 쌓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쌓임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모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 실제 돈도 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버는 게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돈벌이로 치면 시간당 시급으로 쳤을 때. 예.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뭐 석박사를 따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즐겁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하는 건 지금 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집이 세탁소를 한다. 우리 아버지가 세탁소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세탁소 업무라는 것은 뻔할 겁니다. 정장 바지가 오면 드라이 클리닝하고 뭐가 오면 뭐 어떻게 빨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뻔한 스토리. 얘는 30분 돌리고 얘는 50분 돌리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초등학교 배움 정도만 있고 누가 매뉴얼만 하나 만들어놨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5년, 10년, 20년을 하는 것들은 그냥 무한 반복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일을 훨씬 더 사랑하고 관심 있게 뜯어보고 하다 보면 내가 10년 전에 처음에 세탁소를 개원할 때는 사람들이 다 검은 옷들만 이렇게 맡겨가지고 세제가 이러이러한 세제들을 주로 썼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검은 옷은 한 40, 남자 정장에 검은 옷은 한 40%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파란색 옷이 한 30% 들어오고 남자들은 이제 컬러 옷이 한 20%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정장을 오더라도 세제는 이렇게 조금 바꿔가면서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지겠죠. 그게 말 그대로 전문가가 되겠죠. 그냥 기술적 능력이 증가하는 것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과는 저는 배움과 학식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즐거움을 가지면서 나의 길을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그러든 저러든 내가 그런다고 해서 세탁물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돈을 갑자기 벌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예상되지도 예견되지도 않을 거예요. 저 물 한 잔만 주실래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고급 옷은 컬러 옷은 여기에 맡겨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뭐 이제 세탁소 협회에서도 강연을 좀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아니면 섬유회사든 세제회사든 이런 데서도 자문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시간 가서 강연하는 시간이 빨래 한 500개 돌린 시간의 벌이만큼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세탁소를 하는 것이 천박하다라고 천한 직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고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제는 진짜 나만의 방식과 나만의 특성화라고 하는 길을 찾아가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어떤 분야 무슨 과를 나왔으니까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그냥 뭐 경영 전반 뭐 이런 걸 하는 것은 실제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청년 운동 이런 걸 한다고 해도 KYC나 YMCA나 뭐 이런 단체들하고 정치인들도 논의하거나 토론하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YMC랑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청년 노동과 관련한 거는 청년 유니온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뭐 주거 문제랑 상의를 하려면 민달팽이 유니온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아니면 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하려면 알바연대를 찾아가서 논의를 합니다. 각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실제 박물관들도 제가 사학과 나왔으니까 박물관도요 요즘은 아예 조명 전문가를 따로 뽑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학예사라고 하는 걸로 아니면 문헌정보사라고 하는 걸로 그냥 뽑았는데 요즘은 특성화 분야를 아예 뽑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술품일 때 이게 회화냐 서예냐 뭐 종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명을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느껴지니까 조명기술사라고 하는 것도 뽑고 인테리어 전문가도 국립중앙박물관이 따로 뽑습니다. 동선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라고 하는 그 미술품을 보는 동선만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어떤 일들, 뻔한 일들만 하는 것으로는 본인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가 없겠죠. 이제 스스로의 즐거움을 찾아가실 수 있는 길들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인데요. 시간이 거의 다 가버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많이 있는데 한 5분 남은 것 같은데 혹시 저한테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거나 뭐 얘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얘기 주시고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첫 번째 질문하기가 이렇게 참 어려워요. 예,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예. 없으십니까? 예? 예. 근데 사실은요, 제가 서울에 살기는 살았는 4년을 이제 어쨌든 꼬박 있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는 장소라는 게 뻔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집하고 국회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청 앞, 광화문, 그다음에 뭐 호텔 한두 군데, 그다음 여의도 앞에 식당 세네 군데, 거기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동선만을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의 놀고 먹는 직업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만큼 바쁜 직업도 사실 없습니다. 아침 제가 오늘만 해도 아침 6시에 집에서 거의 나와가지고 밤 12시 정도까지 저녁 일정이 있는 거거든요. 전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업무 공간들 외에는 잘 경험해보지 못해서 서울의 집 면목들을 잘 모르긴 하는데 저희 일 끝나고 항상 국회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 서강대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서강대교 쪽에서 저쪽 국회 방향으로 보는 일몰이 참 정말 예뻐요. 예, 그건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어서. 예. 다른 것들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집값은 참 비싸다 라고 하는 것. 제가 4년간 있으면서 벌써 4번째 이사하고 지금 다시 또 집을 알아봐요. 5번째 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집값은 참 비싸다.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은 많이 갔습니다. 예. 행복한 삶을 위한 용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주셨는데요. 지금 좀 직함에 전 의원이시라는 것이 얼마만큼 현재 김강준 의원님한테 얼마나 많은 질이 되고 있는지. 예. 지금부터는 오늘 저는 처음 말씀드렸거든요.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스토리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김광진 지금 제가 어떻게 직함을 불러드릴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신 것을 정말 저희 나라에 노년도 좋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아름다운 방송의 따뜻한 나라까지 타이틀 컨퍼런스에 지금 저희도 왔잖아요. 근데 지금 하신 이야기를 대부분 청년들, 소득이 높은 이웃들에게 정말 소규모의 그룹을 찾아서 심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 의원이라고 하는 직함, 참 힘들죠. 힘든 직업입니다. 왜 힘드냐?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멋진 직함이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꽤 좋은 자리도 했고 어디 가면 대접도 받는 자리니까.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되고 싶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어떤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일까요? 건물주. 예. 조물주보다 좋은 게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예. 가장 좋은 건 재벌 2세죠. 예. 재벌이 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재벌 2세가 좋은 거잖아요. 예. 왜 우리 아버지는 이건희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들이 있는데, 근데 안타깝지만 이건희 회장의 자제분들도 별로 행복하게 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자살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과 다르게 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재용 회장은 한 번이라도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없었을까?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건설에 입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까?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은 그냥 삼성가의 2세로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키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자제분들이 계속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속 인생을 제 나름대로 스펙타클대로 제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쭉 살아오던 사람인데 한번 이제 국회의원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 굴레를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한 10년은 딱 어디 정치권과 떨어져서 다른 일을 하면서 좀 살아볼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제가 4년간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것을 아까 여러 가지 강연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혜택들을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책도 좀 쓰려고 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박수를 치시려면 과감하게 치셔도 됩니다. 제목이 행복한 삶을 위한 얘기인데요. 행복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지 않아요. 행복의 척도라고 하는 것도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린 항상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현실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나의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든 혹은 내 주위의 환경에 기반하는 것이든 그 현실의 벽이 있죠.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순응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살게 돼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서 한 발을 나가려면 그 현실의 벽을 뚫고 넘어서야 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떻게든 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용기를 갖지 않으면 일단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배낭여행을 떠나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전여행이라는 것도 떠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전국에서 1년이면 대학생들 몇백 명들이 무전여행 떠났는데 무전여행 하다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어떻게든 살게는 됩니다. 근데 처음에 무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첫 발이 어렵죠. 저는 그 용기를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요. 용기가 필요한 일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가장 제가 힘이 났던 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게 어떤 소설책에도 나오는 것이기도 한데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이제는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러잖아요. 지나고 나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는 힘들었던 뭔가가 있잖아요. 그때 엄청 힘들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주위 친구들이 야 괜찮아 힘내라 막 이렇게 괜찮아 인생 다 지나가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가끔은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힘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자유롭게 내놔도 좋겠다. 그것도 어찌 보면 용기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힘들지 않다는 것을 막 굳이 남들 보기 위해서 증명하면서 살 필요 없이 힘들면 힘든 대로, 내가 지금 짜증나면 좀 짜증도 내는 대로, 그것도 우리가 용기가 없으니까 짜증을 못 내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보이니까, 남들 시선이 어떻게 할까 봐. 가끔은 그냥 힘내지 않고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치인이니까 정치인 김광진으로서 한 말씀은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택을 하는 일이고 결정하는 일이니까 누군가에게 욕먹는 직업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이기도 한데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죠. 세상에 참 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돈의 힘이라고 하는 금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죽어도 죽지도 않고 저러고 있잖아요. 금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뭐 전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 무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 국립국어원이 매년 새로운 단어를 국어사전에 등재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진 단어를 등재하기도 하고 아무리 국가가 자장면이라고 불러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짜장면 이러면 국어사전에 짜장면으로 등재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기에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어사전에 정의력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는 정의는 힘이 없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국어사전에도 그 단어가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의 모습이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것만을 계속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라는 걸 조금 더 오래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좀 도와주시면 이제는 좀 대한민국 사회도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해 연말에는 뉴스에 새로운 국어 언어 등재라고 하는 것에 정의력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등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치를 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